최근에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1인용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이다, 혁명이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공유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큽니다. 시사진단 라운드,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이 이 이동수단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다 이렇게 평가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추세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에 접어들면서 더 빨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출연자 세 분과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청주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평소에 교통수단 어떻게 많이 이용하세요? 네, 주로 걸어 다니는 것을 주로 하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자동차는 또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버스도 타고 다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한 번 학교 내에서 이렇게 혹시나 해서 어떤 재미가 있는지 한번 타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서창원 의원님. 비슷합니다. 네, 좀 교수님과 비슷한데요. 저도 걷는 거를 좋아해서 차로 이동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좀 걸을 수 있도록 하고 걸으면서 보는 거를 좋아해서 주로 좀 걷고 있습니다. 네, 저도 버스, 택시 다 이용하고요. 전동 킥보드는 선거 때 한번 타보라고 해서 한번 타봤는데 힘든데요. 요즘 저희가 이제 도로에서 보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이동수단들을 이용하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이동수단에도 변화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동수단이 인류 문명을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동물을 이용한 이동수단에서 지금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현대에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수단이 발전이 됐는데 이제 환경과 교통난들로 인해서 이제 대중교통이 발달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더해서 공유 경제나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이제 개인용 이동장치로도 전동 킥보드라든가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를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 영어로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좀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짧게는 그냥 PM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개인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등등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배기량 50cc 미만의 동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전기 동력 1인용 이동수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요 교통망 속에서 자기 집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공간까지 이동해서 그래도 주요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까지 이제 그런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개념 속에서의 라스트 마일 서비스로 이제 최근에 급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개인형 이동수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추세 같은 게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심지어 작년 말, 2020년 12월 말 현재 그 보급량으로 보면 약 17,000여 대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시점에서 약 6만여 대가 지금 보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 수치는요, 2022년에 약 20만 대, 2040년에는 한 60만 대까지 이것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사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117건, 18년도에 225건, 19년도에 447건, 20년도에 897건인데요. 네. 물론 보급량 증가에 따른 사고 증가 수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현실적인 그 제도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실에 이런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급 대수로 봤을 때도 그렇겠지만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급부상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19 시대에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최근에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이 최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된 것은 그런 기폭제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시대 상황에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의지하기보다는 개인의 개성이 부합될 수 있는 이동 수단이고,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인 공유 경제의 한 축이 퍼스널 모빌리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냥 도처에 공유 경제 개념으로 어디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착오라든가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요인들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요새 친환경 그 이슈가 대세 아닙니까? 근데 청주 같은 경우 특히 충북이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그 PM 같은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 이 미세먼지 대책으로도 그 유효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공해를 줄인다든가,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경제 활성화 예, 예. 이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최진현 그렇습니다. 실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빈도도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혼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안전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또한 교통법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있으시고, 또한 보행자들과의 접촉 사고들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사고들은 사용자와 함께 이제 자동차들과 부딪혔을 때 대형 사고로 이제 인명 사고까지 나는 그런 상황들로 치닫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세로서 법 체계 하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새로운 법들이 어쩌면 조금 이런 사고의 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교통사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또한 위협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좀 글쎄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 체계가 조금 강화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논의를 더 거쳐서 어떻게 이 시장들을,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어쩌면 대세인 교통수단이기도 한데 이것을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보급되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보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난 5월 13일부터 이 전동 킥보드 사고가 최근에 빈번하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이해가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그 개정도로교통법상, 그리고 면허를 그전에는 이제 없어도 됐는데 그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을 해야 돼요. 물론 PM의 전용 뭐 그 면허도 이제 그 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헬멧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용하는 인도나 도보에는 올라타질 못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또 음주운전은 당연히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명 이상
동시 탑승도 불가하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제도 개선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용자들에게도 그 불편을 끼치고 성장하는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보행하는 보행자들에게도 결코 이득이 가지 않는 제도 개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런 급성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그런데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재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데요. 이제 결국은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이고 또 그만큼 얼마만큼 경찰이 그런 것을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보는데요. 이렇게까지 강화한 것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일반 보행자들까지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위험성을 좀 인지하고 사용했으면 한다라는 바람으로 그렇다라고 보고요. 이제 벌금 과태료들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면허가 없이 사용했을 경우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가고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에 이게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제 그런 규정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게 없다라면 아마도 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1년이든 2년이든 빠른 시일 내에 인프라 구축이 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면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사용량이 또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좀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비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전거도를 이용하라든가 아니면 도로에서 가장자리만 이용하라는데 사실은 가장자리만 이용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토바이 차를 타고 갈 때 오토바이가 바로 옆에만 가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을 느끼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백밀라도 있고 뭐 깜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안전장치들이 좀 있는데도 위험하게 느끼는데 이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좌회전, 우회전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의 우려는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지 이게 한 번에 이걸 수정해서 완전히 좀 안전을 확보하고 또 이 교통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퍼스널 모빌리티의 그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편의성이에요. 그렇죠. 편의성은 뭐냐면은 도심의 짧은 근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유롭게. 근데 지금처럼 자전거 도로나 그냥 일반 도로에서만 주행을 하게 하면 이런 거 편의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공간은 사실 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이거든요. 예, 그럼 편의성하고 거리가 먼 측면이 있고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로 올라가는 것은 간단해요. 자기 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근데 거기에다가 근거리 이동하는데 10분 이동하는데 헬멧까지 써라. 헬멧 없으면 단속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이것만 두 개만 봐도 문제가 많고요. 이것은 빨리 도로교통법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관리법을 제정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이 테두리 내에 묶어내서 여기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법을 모법으로 좀 삼아야 된다.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봐요. 예, 좋은 의견이시라고 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이제 공유 경제, 공유 서비스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상업성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주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헬멧도 착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보급만 되었지 안전장치 부분들에 있어서 헬멧 같은 거 공급을 같이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의 경우 그런 플랫폼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면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헬멧까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렇지만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서울에서 자전거
이제 공유 자전거 할 때 이제 헬멧도 공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했었던 게 5%, 뭐 실제 통계상으로는 3% 사용했다. 그리고 사라진 분실률은 뭐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전동 킥보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헬멧을 공급할 때 제공을 할 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또 이런 것이 법제화 된다라면 그것이 또한 그 시장을 위축할 수 있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한 이제 초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해야 될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공급자들이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를 어떻게 그래도 제도권에서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그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5월 13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규제 조치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는 이제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 그것도 약간 문제로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그 주차 문제인데요. 요즘 보면 특히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이제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네,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뭐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런 네.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 이동 수단이다 보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차 문제가 이제 뭐 이곳저곳에 이제 막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모 지역에 이제 KBS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공유 플랫폼인 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반납을 하고 그 주차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다시 앱으로 전송을 해야지 그 정산이 되고 반납한 것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앱상에서 도로나 그리고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그 가운데다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해도 주차가 완료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KBS 보도에서 나왔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보행자들에게 보행의 위험을 가져오게 만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이제 홍기원 의원이 대법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법률 안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그 법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자는 그 거치 제한 구역이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조치가 바로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까지 처하게 되는 그 법률인데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주차하고 반납을 할 때 제대로 된 위치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법률이 만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보행자 환경이라든가 주체 문제가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이용자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등장한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계속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유경제 생태계 전반을 좀 억압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최진영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기존 법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유 플랫폼 관련 법을 총괄적으로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혀 새로운 시각 관점에서 이런 지적들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을 뭐 선진국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더 보급해야 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한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일본, 뭐 독일 등등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헬멧 착용이라는 거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또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보여서 아주 혼잡한 지역 내에서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전한 거리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리 그리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그런 도로에서는 이제 의무화하지 않는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성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외 사례라든가 선진 사례들을 조금 반영도 하고 또한 우리 현실에 맞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차의 문제 그리고 많은 보행자들과 다른 교통 이용자들과의 상충되는 이런 주차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쩌면 지금 이것이 공유 서비스, 공유 교통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또한 공유 주차장
을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가 가게 되면 우리가 공유 주차장도 좀 마련을 통해서 버스 정류장 근처라든가 아주 작은 공간이지라도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것처럼 또한 어느 정도 이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들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는 그런 제도적인,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 서울에 가서도 보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매한가지고 버스 타기 위해서 줄 서는 모습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들의 어떤 예절로 정착이 되어지면, 매너로 정착이 되어지면 그것을 지킬 것인데,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아무런 규제도 없고 거기에 매너 그리고 예절,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만 되는지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서를 정착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민사회도 그렇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국민들께 드리고, 이런 법 규제만 계속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벌금으로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또 그런 시설들도 마련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도 제한을 지금 아까 그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념을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할 때 25km, 시속 25km 미만으로 달리는 그 규정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동 킥보드를 보도 인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제한 속도를 20km로 엄격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율도 떨어지고 사고가 나더라도 경미한 정도로 막는. 그래서 양자가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가 또 빠져 있는 게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 이게 지금 전동 킥보드는 PM은 지금 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런 필요에서 주차, 속도, 보험, 또 이제 공유 플랫폼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그 공유하는 여러 가지 뭐 예약한다든지 결제한다는, 이게 지금 외국의 그 공유 플랫폼 회사들이 벌써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지, 이것을 도로교통법이라는 그 틀 속에 넣는다면은 이것은 발전도 없고 오히려 서로 간의 불편, 또 갈등만 부추길 뿐일 것이다. 보행자와 이용자 간에, 또 산업 간에,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앞서서 과태료하고 벌금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단속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사실 다른 거 단속하는 데 있어서 뭐 경찰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인력이나 행정적인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또 다른 게 또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경찰의 인력과 재원의 한계로 이걸 단속을 못할 것이다라기보다는 경찰들도 개면 적어서 못할 것이다라는 게 더 큽니다. 그 누구 하나 헬멧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넘는데 헬멧 단속을 할 것이며, 자기 살자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법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단속하면 더 큰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법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지, 이게 경찰의 인력과 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최진현 실장님은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기술의 발전 비해서 우리 교통 인프라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단속을 하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뭐 동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경찰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요. 저는 이제 단속보다는 안전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16세 원동기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 이제 도의회에서 지난해 8월에 이 부분에서 개인 이동장치 이용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그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 안전교육을 위해서 교육장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교육장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16세가 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튜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안전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도의회에서 이제 마감진 자치경찰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자치경찰제에서도 두 가지 사무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하는 배달 문화에 대해서 좀 개선한 안전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제가 이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치경찰제라고 하면은 행정과 교육청과 그리고 경찰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서부터 안전에 대해서 경찰과 교육청과 행정이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교육을 해나간다면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충북도 의회에서 제정한 네. 조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교육 말고 뭐 다른 내용도 또 들어가 있습니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게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용 증진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그 안전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이라든가 이런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좀 중점으로 보는 거는 안전 문화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산도 해야 되고 또한 안전 부분도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확산을 위해서 안전을 담보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고는 지금 현재 급증하면서 또한 제도나 그리고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이 부족 때문에 이제 사고는 앞으로 좀 많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면 빨리 보험 체계를 마련을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된 보험 체계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을 의무화해야 하는데 의무화하더라도 거기에서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전하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기의 작동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커버가 될지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그런 보험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의무화한다라면 개개인들의 사용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 그리고 또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보험 상품들이라든가 보험 업계와의 연계를 통해서 행정적이나 또 법 체계를 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은 분들이 예. 이 공유용 플랫폼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을 때 사고가 나면 특별 약관만 고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제도가 지금 개선돼서 거의 이제 추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보험 부분도 행정 쪽에서 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안전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든가, 뭐 이 기기를 속도를 뭐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불법으로 개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안전 의식 부분은 우리가 전동 킥보드나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동 형태로 어떤 동력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자전거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봅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인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이제 매일처럼 타고 다니다가 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건 그냥 자전거 한번 넘어진 것처럼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부주의하면 속도가 10km 또 20km 정도가 되게 되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인명사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또 방송 언론과 연계된 그런 행정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캠페인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런 안전 불감증을 조금 더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전환시켜야 될 부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 규칙들을 또 교통법이 일다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뭐 세 분 다 공의, 뭐 여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하는 것이고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이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해서 규제 같은 것들이 계속 강화되는 것인데 지금 이 대중교통 같은 것들이 불편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국적으로 뭐 수도권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겠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청주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것을 안전 측면에서 잘 관리한다면, 법적인 제도적인 것들을 선도적으로 잘 정비한다면
이게 지역의 어떤 대중교통 수단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허 의원님. 이거 아마 좀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기술의 발전이나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교통 인프라,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우리가 편리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년 2배씩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속도를 더디게 가더라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춰 가다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전개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한번 보고 싶은데요.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그 PM의 활용도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다지 크게 보진 않는데 대중교통과 연계된 PM의 활용은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내버스나 우리의 염원대로 만약에 도심철도가 생긴다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가야 하는 이 전문용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라스트 마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내려서 거기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공유 PM이 설치가 되고 한다면 대중교통의 활용폭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사용량이 좀 줄면서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에 교통 환경도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서의 PM의 활용도를 지금 공공 차원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는 아까 우리끼리 얘기한 이야기인데 이 소위 말하는 레이트 어댑터 시니어 계층을 위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제도에서 이게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죠. 시내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서 젊은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기 회사까지 가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정작 그것을 빨리 뭔가를 좀 의지해야 될 시니어 계층들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장면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상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공 차원에서의 대책까지 연계가 된다면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예. 세 분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대로 이용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자들의 60% 이상이 20, 30대로 사용자들이 이제 국한되어 있고 이제 다른 데도 더 어린 세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통 체계가 어느 정도 함께 뒷받침되어진다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라스트 마일 그리고 우리가 또 시니어 분들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지금은 전동 킥보드를 시니어 분들께서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소형의 자동차, 이제 1인용 자동차 등등등 이런 것들을 보급이 되어지고 또 교통 정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면 안전하게 시니어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마련되어진다라면 아마도 이제 복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자동차의 사용량이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지하철도 중요하고 또한 버스 체계도 중요하고 또한 전체적인 거점 교통 플랫폼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문제 또 퍼스널 모빌리티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총괄 교통 체계를 관장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공유 플랫폼, 교통 플랫폼들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행정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휴대폰과 이런 PM 사용자들의 이용 동선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대중교통망과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교통체계가 대중교통체계가 어디에 더 보급되어져야 되는지 뭐 지하철은 어디로 꼭 들어와야 되는지 등등까지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통계가 잡힐 것이라고도 보고요. 또한 그렇다라면 자연스럽게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도 더 용이해지면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스마트 시티를 또 논할 수밖에 없는
뭐 그리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세 분 다 이 어떤 공유 플랫폼, 특히나 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해서 이건 앞으로 대세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예상하기를 공유 플랫폼 시장에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가 2025년에 50조 사업으로다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 이렇게 지금 세 나라가 주축이 될 것이고, 뭐 유럽은 연합이지만 거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한 축을 이룰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 9월에 이제 시작한 업체가 있어요. 그 공유 플랫폼 업체. 근데 이제 2019년 5월에 가서 이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 이미 대기업군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유 플랫폼의 이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전망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라스트 마일 해결 수단으로서의 그 PM 그리고 여가지에서도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여가지까지 거기 갈 수 있는 PM으로서 역할, 또 여가지 내에서는 그 PM으로서 이렇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공간, 이런 것들이 그 요새 코로나 시대에 또 맞는 또 해결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근거리는 또 자기 자신의 자신의 것인 그 PM으로서의 근거리 출퇴근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 대한교통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국외 기업들이, 국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 속속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대기업들도 대형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소규모 업체들도 있지만요. 이제 그것은 왜 한국이 그만큼 메릿이 있는 국가이고 인프라가 되어 있는 IT 강국이면서도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연세계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이 개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혹시나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이게 뭔가 하고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건드렸더니 삐삐삐삐 소리가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도망가시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신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도 향후에는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들 그리고 통합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도 소형 자동차들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한국이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 IT 부분에 있어서는 갖춰져 있는데 아직 교통망에 있어서 그리고 도로상에 있어서의 환경들이 아직 개선되기, 그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빨리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통합관리차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세종시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순히 스마트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스마트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교육 그리고 교통체계 그리고 또한 빌딩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공유경제 시스템들을 그 안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지고 또 테스트가 끝난다라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충북도 그리고 청주시도 이런 부분들에서 대비하고 앞으로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되는 것인지 선진 사례 그리고 우리 시범 도시들을 또 벤치마킹 해가면서 빠르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래야만 또한 특히 세종시와 또 충청권, 우리 충청권에서의 충북과 청주의 역할들을 또 스마트 시티 안에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도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역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도로망이랄지 인프라 구축하는 측면에서 돈에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뭐 지원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대책을 만드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최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교통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가 시작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통수단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의 발달은 빨리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수단은 대개 비행기라든가 철도, 자동차, 얼마 전에 얘기했던 뭐 지하철 이런 부분 위주로다가 이제 교통정책들이 교통관리 시스템들이 짜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발될 공유 플랫폼에 그 인공지능이 가미된 차세대 교통수단까지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영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스마트 도시 관련돼서는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이제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라는 부분이 스마트 도시끼리 이제 연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북연구원에서 오송과 혁신도시를 놓고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 도시 연구가 이제 시작되면 이런 공유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템으로 넣어서 같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공유 PM 시스템, 그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주체는 광역자치단체가 됐건 기초단체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겠죠. 그럼 관련 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법이 도로교통법이 될 수는 없죠. 그게 지금 공유 플랫폼 그 관련 규정도 그 빨리 그 피해 총괄 관리법을 제정해서 그것도 안에 넣고요. 그런 모법을 만든 다음에 해당 광역단체나 지자체들이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내야 이게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총괄 모법 제정이 좀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제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세로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 중립사회 2050 탄소 중립사회를 또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어쩌면 그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 그리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교통수단이다. 대안 교통수단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 정비를 통해서 선진국들은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확대를 위한 보급을 위한 그런 제도 정비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들을 더 보급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뉴욕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시장님께서도 뉴욕시 시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일정 정도는 지금 현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도 조금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헬멧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착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밀하게 융통성 있게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파리 부분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심에서의 또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는 헬멧을 그리고 또 규제를 좀 더 강화하지만 또한 어느 정도 교통이 좀 더 자유롭고 또한 우리가 시민들께서 그래도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전에 편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편리하게 사용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 부분 내가 헬멧이 없어서 이것을 사용을 못한다 뭐 그런 등등 때문에 이것이 규제가 되어지고 억제되어진다라면 그것은 조금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지고 선진국들은 좀 대처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개인형 이동수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혹시 그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번씩 더 말씀하시고 논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창원 의원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용률이나 성장세도 굉장히 높을 걸로 봐지는데요. 다만 이 이용률이나 성장률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니시기에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교통 인프라들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에 조금 더 유의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우리 안전이 좀 확보가 되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영배 교수님. 네.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킥보드 같은 경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동차나 소형 자동차를 끌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 확장은 일자리 창출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요즘 이제 대리운전 기사분들도 여기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한 또 부업으로 배달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한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친환경 도시로 전환되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봅니다. 교통망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친환경 도시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사용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서 그 과도기적으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이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루어지려면 교통망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뭐 충북이나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들이 도심을 통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자동차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수가 줄어든다면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줄어들게 되고,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되고, 또 인도가 확장되어지고 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주변 환경들도 개선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 실장님. 예, 저는 간단히 몇 가지 키워드만 좀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용자와 보행자의 공생, 그리고 대중교통과 연계된 라스트 마일, 그리고 전용보험, 이를 할 수 있는 총괄관리법 제정 취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개념 정립부터 제도적인 정비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될 테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정부에서의 지원과 관심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사진단 라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